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뭔가 그래서 미리 막 그 끝까지 짜놓으면은 반드시 어긋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공지로 올라온 주소가 아닌가요? 거기 맞는데. 본다. Recording in progress. 또 셨어요? 그럼 제걸 켜놓겠습니다. 또 네. 지금 녹화도 되고 있는 거죠? 네. 스크린 그때가 제 인생 아이템 중에 정말 저도 인생 아이템으로 등극할 것만 같습니다. 정말 네, 애플 계속 매니아여서 아이패드 이번 세 번째 산 거예요. 사타프라 그래서 매번 좀 안 맞았는데 이게 진국이네요. 저한테 그래요? 펜슬이 진국입니다. 키보드도 드릴까 생각하고 있긴 한데 진짜 편해집니다. 진짜. 그러니까 키보드 있으면 많이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펜슬이 있으니까 완전히 그 전에 아이폰과 맥북의 역할과 다른 포지션을 딱 가져갔어요. 그래서 마우스도 연결됩니다. 네. 그래서 연결은 다 해봤어요. 근데 야 이거 괜찮은데? 그러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세컨플로우 오늘 날짜 한번 볼게요. 2021년 6월 25일이네요. 네. 저희 세션 시작하겠고요. 오로한 파묵을 대상으로 한 3부작 구성했고 1부는 오로한 파묵의 노벨 문학상 수상 연설인 아버지의 여행 가방이라는 내용 가지고 저희 진행을 했었고 보고 갈게요. 네. 진행했었고 2부는 이제 오로한 파묵의 저서 검은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죠. 오늘 3부작의 3부고 하지만 검은 책에서는 2부인 내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결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 거고 사실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제가 읽고 되게 오랜 시간 머릿속에 담고 있다가 발제를 하게 됐는데 이런 고민을 사실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분명히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읽고 나서도 마음속에 계속 남고 머릿속이 이리저리 뒤채였는데 그게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터키도 아니고 이스탄불도 아니고 오란 파묵처럼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오란 파묵은 집안 대대로 굉장히 부유한 집안 그리고 그 약간 공과대 중심의 할아버지부터 해서 그런 엘리트 집안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런 어떤 사교적인 어떤 그 집안에서 서재에 자기가 스스로가 유폐되어서 글을 쓰는 또 소설 쓰기를 독학으로 연마해서 성공을 거두신 분이죠.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한테 왜 그렇게 어떤 울림을 줬을까? 무슨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걸까? 고민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고민 아마 하면서 얘기 나눌 것 같고요. 오늘 3부작까지 진행하고 조금씩 제 생각이 정리될 때마다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모처럼 제가 이제 지난 2번의 세션은 집에서 온라인 연결해서 했었는데 오늘은 회사 나와서 민서님이랑 같이 앉아서 하니까 굉장히 좋네요. 역시 온라인은 대면을 넘어설 수가 없네요. 민서님한테 이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오로한 파묵을 가지고 앞에 2개의 세션을 진행했는데 중심의 어떤 그 주제들은 사실 뭐 변방, 진정성 여전히 이 2가지를 가지고서 얘기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들 뒤편에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이 사실은 작가. 그러니까 작가라는 말은 좀 약간 직업적으로 협소하니까 글 쓰는 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뭐 민성님이나 경민님이나 또 보이전님이나 뭐 동아님도 아마 그러실 거라 생각하고 뭐 곽희님은 뭐 더더욱 그러시고요. 다들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하시고
필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 민성님은 어떠세요? 그 글을 쓰실 때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쓰시는지.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쓴다라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쓰기 시작하고 쓰는 동안은 어떻고 또 쓰고 나서는 어떻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은 되게 대학생 때는 특히 제가 뭔가 글을 쓰는 모든 산출물이 되게 아름다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항상 뭐 문체라든가 아니면 뭐 주제라든가 뭐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조심스럽게 썼었고 좀 그런 거 되게 조탁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최근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직장인이 돼서 바뀐 것도 아닌 것 같고 직장이 되고도 한참 있다가 좀 바뀐 게 오히려 요새는 좀 더 도구처럼 보게 되더라고요. 뭔가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 같이 보게 되고 그리고 저는 점점 글쓰기가 가진 매체성이 그러니까 뭔가 글쓰기가 가진 한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뭐 영상이라는 것도 있지만 뭐 그림도 넣을 수 있고 뭐 표도 넣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되게 그런 글쓰기만의 어떤 매체성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뭔가 지금 시대에 적응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제 면에서는 오히려 전 사실 지금 검은 책을 하신 동안 가장 재밌게 듣고 있는 주제는 터키라는 정체성에 대한 거거든요. 사실 중요하죠. 네, 최근에 되게 그런 뭔가 뭐 지리나 아니면 역사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데 되게 특이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한 오른쪽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뭐 연해주나 아니면 뭐 중국의 동쪽에 있던 민족이 어느새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까지 이동을 해서 거기서 문명을 꽃피운 거고 거기서 뭔가 유럽과도 다르고 약간 동양과도 다르고 그런 특이한 문명을 세운 민족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정체성은 대체 뭘까? 어떻게 우리는 사실은 크게 이동을 안 한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하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르암 파묵이 제가 다른 논문을 보니까 오르암 파묵이 쓴 책 중에 순수 박물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역시 오르암 파묵은 집안이 좀 거부고 본인도 성공을 했고 터키에 순수 박물관을 세웠어요. 사촌형도 되게 유명한 교수더라고요. 친형도 굉장히 엘리트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암 파묵은 또 건축학도였습니다 원래. 그림도 그렸었고 건축학도였다가 이제 그 다음에 저널리즘에 관련된 학위도 따고 그 소설가가 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소설로 순수 박물관을 이라는 작품을 쓰고 또 터키의 순수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을 또 지었고 이 박물관이 또 현대 미술의 또 어워드도 받았어요. 근데 그 논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오르암 파묵의 소설을 좋아하던 독자들이 터키에 여행을 온다. 그 박물관을 가보려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 오르암 파묵이라는 사람이 갖는 가치 중에 하나가 터키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터키라는 나라의 어떤 수준을 끌어올렸다기보다는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선진국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진국의 외피를 다 끌어다가 입혀놓고 자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방식이 있죠. 파묵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터키를 보여줍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터키 사람들이 우리는 수준 낮아라고 생각했던 것을 오히려 극복하는 정치적 극복을 하는 걸로 오히려 저는 나아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 위대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앞서 있는 것들을 따라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따라서 내 것이 되는 순간 낡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평생 이 일을 못 벗어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파묵은 참 대단하다. 하지만 저는 사실 파묵을 통해서 글 쓰는 일에 대한 것들을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쓰는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저는 민서님 말씀 굉장히 공감합니다. 달라져요. 매번.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는데 저는 이제 이제 인터넷에 글을 등록하는 이제 블로그라고 할 수 있죠. 몇 번에 이주를 했어요. 이주할 때마다 걸 싹 가져와서 익스포트 해서 다 가지고 다니는데 낯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랜덤하게 과거에 어느 글을 딱 읽어보면 이게 내가 쓴 글이라고 싶을 정도로 그냥 낯설고 그때 감정 이런 것들 사실 비공개하는 저는 요새는 블로그의 글들 중에 한 10개를 쓰면 하나 정도 공개할까? 비공개를 되게 많이 써요. 왜냐면 너무 적나라하니까. 근데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란 파묵의 책을 읽으면서 이번에 이제 발제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점에 내가 굉장히 공감을 했구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작가의 고뇌가 굉장히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더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글을 쓸 때 제가 그렇더라고요. 글을 쓰면 잘 쓰고 싶어요. 근데 잘 쓴다는 기준이 뭐지? 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 썼다고 생각하는 글, 내가 잘 쓴다고 생각하는 작가들을 굉장히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기에 어떤 작가의 작품을 읽었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져요. 제가 한때 한 2년 전에 김훈 작가의 글이 굉장히 매료됐었거든요. 김훈의 소설도 그렇지만 특히 기행문에 그때 쓴 글을 보면 되게 기문스럽게 쓰려고 어줍지 않게 흉내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검은 책, 오란 파묵의 책은 이제 번역이 그렇게 되어서도 있겠지만 조금 만연처럼 쭉 흘러가는 게 있는데 그리고 중간중간 위트가 좀 들어가고 또 따라 써요. 그러니까 영향을 되게 받아요. 그러다 보면 안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어떤 내 글을 쓰는데 이게 내 글인가? 내 생각인가? 무슨 글을 쓰고 싶은 걸까? 주장하고 싶은 걸까?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내 글을 쓰고 싶다, 내 문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4, 5년 가까이 지금 해왔던 것 같은데 이 오르한 파묵의 책을 보면은 그 내용이 굉장히 깊게 계속해서 파고듭니다. 그 점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고 결국 오르한 파묵은 그 고뇌의 시간을 통과해냈기 때문에 자기만의 독특한 문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고민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어떤 작가 글 굉장히 저는 반가웠고 또 그런 내용들을 사실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제 수필처럼 써내가는 글들은 꽤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의 이야기 속에 집어넣어서 자기 안에 있는 고민을 실제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어떤 사건과 스토리로 풀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르한 파묵의 이제 검은 책 마지막이자 그 최종 마무리를 위해서 이 안에 어느 내용을 발췌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검은 책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갈립이라는 주인공 남자고 변호사입니다. 거기에 사랑한 아내 위아 그리고 사촌형이자 유명한 컬럼니스트 제랄 이 세 명의 관련된 이야기고 대부분 갈립의 시각으로 전개가 돼요. 어느 날 위아가 사라집니다. 근데 같은 날 제랄도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죠. 갈립이 이스탄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두 사람을 찾으려고 수소문 합니다. 마치 추리소설의 탐정처럼. 그런 그 과정에서 갈립은 리아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또 갈립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돼요. 제랄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근데 제랄이라는 존재는 갈립보다 22살이나 많은 자기가 이제 경외하는 대상인데 알고 봤더니 제랄이라는 사람이 썼던 글도 사실은 굉장히 좀 허약하고 조악하더라. 다른 사람의 글을 그냥 베껴다 쓴 것도 있고 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글 쓰는 어떤 재주에 불과했던 것도 많더라 라는 걸 알게 됐죠. 또 리아에 대해서 파고들수록 사실 자신이 리아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그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것들 실제 리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잘 내가 몰랐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어떤 여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늘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검은 책 2권에 있는 2개의 챕터를 가져왔어요. 마지막 2개의 챕터인데요. 끝에서 두 번째 챕터가 왕자 이야기입니다. 이 검은 책은 홀짝 장수에 따라서 이야기가 배합이 다릅니다. 홀수는 갈립이 두 사람을 찾아다니는 일종의 추적기가 구성되어 있고요. 짝수는 제랄이 썼다는 컬럼들이 쭉 편성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 왕자 이야기가 이제 제랄이 쓴 컬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다른 외부 이야기가 여기 삽입된 걸로 좀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이 왕자 이야기는 극 중에서 갈립이
갈립이 제랄의 숙소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뒤지다가 이 왕자 이야기를 읽게 되고 그 유럽에서 영국에서 온 기자들에게 자기가 제랄인 척하고 가서 연설을 하는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책의 주제가 잘 녹아들어 있는 부분이고 특히 정체성 부분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자 이야기라는 부분은 뒤에서 제가 몇 부분을 발췌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스만 제국의 왕위를 물려받게 될 왕자가 자, 나는 오스만 제국의 황제가 될 것이고 수 100만 명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온전히 내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통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자각하고서 완전히 자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나 자신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타인의 이야기나 또 그러니까 타인의 이야기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기억도 끊어야 합니다. 왜? 온전히 현실에 집중해서 자기 생각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실의 여러 가지 유혹들도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자기가 자기 자신이 되고 자기 생각을 전개해 나갈 수 있죠.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고독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결국 이 왕자는 온전히 자기가 되어졌다라고 자각하는 순간 사실은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래서 좀 차연하게 끝나게 되는데요.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해. 계속 자기 주문처럼 왕자가 되는 말이고 사실 이 말은 극 중에서 갈립이 되는 말이고요. 왜냐하면 갈립은 항상 제랄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리아는 무엇을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초반에 시작을 하는데 뒤에 가서는 자기가 이제 나 자신 되어야 한다. 제랄을 극복해내어야 한다. 리아를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리아에 종속되거나 리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리아를 지나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뚝배기 나옵니다. 또 당연히 오르한 파묵 자기 자신이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왕자 이야기 핵심을 가로지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개의 내용을 발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단입니다. 한때 우리가 사는 이 도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간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는지를 알아내는 것임을 발견한 왕자가 살았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데 바쳤고 그가 발견한 것이 그의 모든 인생이 되었다. 왕자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자신의 짧은 생애의 이 짧은 표현을 자신이 발견한 이야기를 쓰게 하기 위해 서기를 고용했다. 마지막 6년 동안 왕자가 말하고 서기는 받아 썼다. 천문안에 다 모든 게 드러났죠. 그래서 내가 인간 자기 자신 포함해서 자기 자신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모든 걸 결정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왕자가 서기를 불러다 놓고 자기가 얘기를 하면 받아쓰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왕자가 계속해서 되뇌는 말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생각을 파악해야만 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에 계속 나오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흉내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파묵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어떤 위대한 문호들, 철학자들, 어떤 작가들 그렇게 따라하는 것 이겨내야 된다도 있고 또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키라는 민족이 취해야 될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터키라는 민족은 계속해서 서양화가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터키 민족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뿌리가 동양에 있고 온전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서양 쪽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허약해지는 거고 허무해지는 거고 영원히 터키는 자기들이 이등 민족이라는 그 잡혀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앞서 제가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버지의 여행 가방에서 보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터키 민족만 갖는 생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갖는 생각이에요. 내가 변방에 있다는 생각. 심지어 중심에 있는 사람도 자신이 변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무엇을 중고로 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잘하는 건 있을 수 없고 그 기대치나 가치관 다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변방 컴플렉스를 이기는 단 하나의 방법은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거고 그 말이 내가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끊어내고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이 왕자가 자기 서기에게 하는 말들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왕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명령으로 통치할 나라가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광대한지 파악할 때마다 미치기 일보 직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는 이제 왕자가 오스만 제국을 다스려야 되니까 내가 다스릴 국가의 크기, 백성의 숫자에 압도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지만 저는 이걸 결국 작가가 하나의 메타포로 쓴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것 같아요. 자, 글을 쓰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을 때 내가 도대체 글을 쓰겠다고 말하는 그 문학의 세계라는 게 얼마나 광막하고 얼마나 난해하고 그리고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독자들, 시간을 초월한 독자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그 작품들 그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 이제부터 글 쓰는 사람이 되겠어요라고 오르한 파묵이 선언을 뭐 20대, 30대 그때 했는데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나 이제 회사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서 나는 글만 쓰겠습니다고 많이 선언한다고 했을 때 느껴지는 그 막막함과 어떤 공포 같은 거 있죠. 그게 단순히 밥벌이의 문제가 아니라 오르한 파묵은 밥벌이의 문제는 없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없었으니까 밥벌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뜻을 뒀을 때 도대체 얼마만큼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이 오스만 제국을 다스리게 될 왕자가 느끼는 그 감정과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두려움이 그러니까 미치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만 준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다. 정반대로 이 느낌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를 분별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느낌을 신중하게 나의 모든 의지와 단호함으로 통제했기 때문에 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간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지 혹은 될 수 없는지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파묵이 실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작가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제대로 된 작가가 뭐지? 어떤 존재인 거지? 생각했을 때 내가 나만의 문체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나만의 생각을 꺼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발전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 왕자는 평생 내가 읽은 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볼테르가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들이 떠오르고 파스칼이 했던 내용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도 다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모르는 내용을 접하거나 새로운 부분, 관심 있는 부분을 접하면은 사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쳐다봐요. 리서치라는 이름으로 책을 먼저 읽어보거나. 근데 그러고 나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머릿속에 대충 집어넣어 놓고 이제 아른 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가 이 왕자랑 이제 보내는 시간 동안에 이 왕자는 결국 자기의 이런 생각을 더 확산해서 민족으로 발전시키죠. 어쩌면 수만 번 썼던 것처럼 자신이 되지 못한 모든 종족, 다른 문명을 모방한 모든 문명,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행복해하는 모든 민족은 몰락하고 사라지고 잊힐 운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보이저님이 사실 기업 문화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너무나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그 몽골 민족이 중국을 다스렸지만 결국 한족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문화가 사실은 DNA를 이겨내는 것이고 기업이 어떤 기업이다 만드는 것일 텐데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문화를 만들 거냐인 것 같아요. 결국 다른 좋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자기 중심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자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 나라와 한 민족이 하나의 유기체라고 본다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체성을 갖도록 만들고 그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왕자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파묵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터키 민족에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진짜 목소리를 찾기 위한 굉장히 치열한 어떤 자기 고뇌와 노력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현실의 유혹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여자에 대한 여성에 대한 유혹이 나오는데 뭐 이런 되게 재밌는 흐름은 이겁니다. 사실은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들을 다 멀리했는데 방심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여자였어요. 근데 유혹을 당한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더욱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례로 말을 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가 스스로를 그렇게 금욕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미에 와서 이제서야 이 서기가 얘기합니다. 서기는 왕자 오스만 제랄레딘 에펜디는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의 마음속에 고요를 기다리는 것으로 평생을 보냈다라고 썼다. 네. 결국 왕자가 이렇게 치열하게 했던 것은 그것인 거죠. 자기 안에 그런 웅성거림이 다 멈추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면 사실은 이 뒤에 보면 이 왕자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자기 말을 다 잊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안에 이제 모든 이야기가 다 잦아든 상태, 완전히 고요한 상태가 됐고 그제서야 진정한 자신이 된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의문을 갖게 되죠. 그게 과연 진정한 자신일까? 왕자가 추구하는 삶이 거기에 다다르면 이제 완결된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왕자가 처음에 품었던 생각, 온전히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 그걸로 쭉 따라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여기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챕터는 이 소설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챕터의 제목은 하지만 글을 쓴 사람은 나다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다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결론을 다 말씀드리게 되는 건데 갈립이 그렇게 쫓아서 다니던 찾으려고 노력했던 제랄과 류야는 주검으로 발견이 됩니다. 같은 날 살해를 당했고 제랄은 길가에서 류야는 이 소설 속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나오는 알라딘의 상점 안에서 주검으로 발견이 됩니다. 갈립은 제랄이 죽고 나니까 이제 온 나라가 비통에 빠졌어요. 유명한 컬럼니스트라. 근데 갈립이 그 신문사의 편집장에게 사실 제랄이 써놓은 글이 되게 많다. 그래서 이걸 연재하면 어떻겠냐. 너무 좋다. 글을 가져다 달라. 그럼 갈립은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제랄인 척 자기가 글을 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글을 쓰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갈립은 제랄을 가장해서 제랄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는 거고, 그리고 문득문득 리아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대목에 관련된 갈립과 리아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도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국 이제 하지만 글을 쓰는 사람은 나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지만 다음에 있는 글은 세상 사람들이 제랄의 콜럼이라고 생각하는 그 글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은 나다라고 했을 때 나는 갈립을 얘기하는 거겠죠. 결국 저는 파묵이 이 마지막 챕터를 굉장히 길게 가져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온전히 내가 됐는데 내가 됐지만 그게 내 이름으로 낸 나의 글이다라고 이제 또 다음 단계 넘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이 검은 책을 냈을 때만 하더라도 제랄은 그 오르한 파묵은 세계적인 작가까지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전히 오르한 파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글을 세상에 내보이는 것으로 이제 탈피하는 어떤 과정의 고뇌가 여기에 녹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굉장히 유명하죠. 유일한 위안거리인 글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르한 파묵이 얘기하는 근데 이 오르한 파묵은 이 책에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인터뷰나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찬양 그리고 나는 글을 쓰는 글쟁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글쓰기, 작가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들었던 것이 이런 중심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챕터에서 제가 말미에 나오는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이제 오른쪽에 따왔는데 여기서 그는 이제 갈립입니다. 그는 위아를 떠올리고 이스탄불의 어둠을 바라본다. 나는 위아를 떠올리고 이스탄불의 어둠을 바라본다. 우리는 위아를 떠올리고 이스탄불의 어둠을 바라본다. 이 문장이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사실은 저게 넘나들어요. 경계를.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작품을 보면은 갈립이 쓰고 있어요. 근데 갈립이 글을 쓰면서 글 안에 갈립을 갈립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찰자 시점을 택해요. 하지만 작품 속에 다 드러냅니다. 사실 내가 갈립이야. 화자인 내가 갈립이야. 그러면서 화자라고 하면서 나라고도 지칭을 해요. 그래서 1인칭 시점으로 또 바뀌고 그걸 이 문단에 오게 되면 다 뒤섞습니다. 그냥 갈립을 등장시키고 나를 등장시키고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겹쳐 보이게끔 구성을 해요. 이걸 이제 메타소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형식을 보고서 검은 책을 포스터 모더니즘 작법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요.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 이런 형태는 제가 이전에 이제 1년 전에 진행했던 까미의 이방인에서도 드러났거든요. 까미의 이방인에서도 실제 이 글이 3인칭으로 쓰이는데 사실 그 글을 쓴 사람은 의사인 류라고 나중에 밝힙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 글을 쓴 사람은 까미인데 작품 속에서는 이 글은 류가 쓰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도 파묵이 썼지만 사실은 글을 쓰는 화자가 갈립인 것이라고 이제 설정을 하고 그 글을 쓰는 갈립을 갈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굉장히 겹겹이 쌓여있는 형태의 메타버스가 보이는 작법 문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립이 이제 처음으로 재란은 차단되어 있었다. 바람은 전혀 없었다. 작은 광장은 인공적인 색과 소리로 만들어진 연극 무대 같았다. 진열장의 싱어 재봉틀 옆에 있는 마네킹은 경찰서 앞에 모인 경찰과 호기심 많은 구경꾼의 소란을 지켜보며 그들 사이에 합세하려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갈립은 마음속으로 그래 나는 나 자신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다. 갈립은 지금 계속 나는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자각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지금 이 장소에 왔습니다. 내용이 쭉 지나갔고 하얀 얼룩이 누워있었다. 남자였다. 제랄. 몸은 신문으로 덮여 있었다. 류아는 어디에 있는가? 갈립은 가까이 다가갔다. 네. 저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갈립은 제랄을 굉장히 경외하거든요. 그리고 제랄 찾아서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근데 지금 그 제랄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책 내용을 보면. 근데 갈립의 태도는 그냥 신문에 덮여있는 시체가 놓여있다? 제랄이었다. 리아는 어디에 있지? 그러니까 리아를 찾기 위해 제랄의 흔적을 찾았다. 사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제랄 그토록 찾고 다니던 사촌형 제랄을 발견했는데 갈립은 이런 태도밖에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의문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읽으니까. 그리고 이 제랄을 발견하기 직전에 작가는 바로 앞 문단에 그래 나는 나 자신이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문맥상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문장을 배치를 했어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갈립이 제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결국 오르한 파묵이 어떤 작품, 문학을 대하는 하나의 태도에 대한 메타포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랄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작가에게 있어서 그 어떤 다른 위대한 작가들, 선배들 그리고 그 글들이 이제는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끌어내리는 어떤 그 과정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랄이 죽음은 결국 갈립에게 있어서는 온전한 나만의 글을 쓸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파묵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면 제랄을 죽인 것은 갈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묵 스스로가 자기가 앙망했던 작가들을 스스로가 없앰으로써 온전히 자기 글을 쓸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그것을 소설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 그러니까 갈립은 제랄을 죽였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갈립의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제랄이 죽음으로 발견됐다는 것은 사실은 갈립이 이제는 온전히 내 자신이 됐다는 자각을 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제랄이 죽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오히려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랄이 이제 신문을 덮고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이 되겠죠. 제랄은 칼럼니스트고 수많은 글을 썼던 사람이니까 결국 제랄의 죽음 그리고 제랄 덮고 있는 신문들이 그 죽음에 함께
묶여서 사라진다라고 보여지는 장면으로 느껴졌습니다. 리아는 어디 있느냐?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알게 돼요. 리아는 알라딘 가게 앞을 지나면서 상점 안에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제야 그녀는, 여기서 그녀는 갈립의 고모입니다. 그제야 그녀는 리아 부인의 시신이 아침에 상점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알라딘은 아침에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인형들 사이에 잠든 것을 누워있는 리아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토록 찾아 헤매던 리아는 그 가게 안에서 이제 인형들 사이에서 이제 평온하게 평온하게 잠든 것처럼 죽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앞에서 그 제랄에 대입했던 상징을 이제 리아에 대입을 해보면 갈립에게 있어서 리아의 존재는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문학적 예술의 경지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얻고 싶어하는 어떤 대상, 어떤 예술적 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성취감 같은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립은 리아를 너무나 갈망하고 하지만 온전히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리아가 사실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파묵은 어떤 세계적인 명성이나 아니면은 어떤 거대한 예술적 성취를 위해서 글을 쓰고 싶어 했었을 것 같은데 결국 오르한 파묵이 세계적인 작가, 그러니까 위대한 작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어떤 이상적 단계를 또 뛰어넘었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을 때 존경하는 작가들을 뛰어넘어야 했던 것처럼 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세상의 평가를 또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쓰면 독자들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내가 글을 내면은 수많은 팔로워들이 생기겠지. 구독수가 올라가겠지. 좋아요가 많아지겠지. 언론에서 대서특필 해주겠지. 이런 생각들 자체도 사실은 한계에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원하는 글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위대한 작가가 되느냐 마느냐의 결정이 될 텐데요. 저는 파묵이 어떤 그런 것을 리아의 죽음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던 리아가 죽어야만이, 그러니까 사라져야만이 이제는 진정으로 갈립은 이제서야 자기 글, 온전히 내 자신이 되는 상황에 갈 수 있는 거죠. 결국 갈립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그 존재가 사라져야 갈립이 진정한 갈립이 될 수 있다. 이런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래 있는 부분은 이제 독자요, 독자요, 나는 이 책을 쓰는 내내 이렇게 쭉 펼쳐지는 것이 메타소설의 특징이에요. 이 글을 쓰고 있는 화자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근데 파묵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갈립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구성을 가지고 있고 이 책이 왜 검은 책이냐? 갈립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아의 주검이 발견된 그 다음 내용, 그 다음의 내용, 그 심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갑자기 그 화자가 등장을 해서 굉장히 내가 마음이 그랬는데 쓰지 않을 거야. 내가 인쇄공에게 이 페이지를 다 검은색으로 잉크로 다 칠해달라고 내가 요청을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쭉 오히려 약간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악망하던 이제 리아의 죽음을 이제 맞닥뜨렸을 때 심정이 어땠는지는 그냥 검은색으로 칠해서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되게 이제 독특한 구성인데 그래서 책도 검은색이 됐고요. 이 부분은 아마 두고두고 많은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어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이 리아가 상징하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지금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찬사, 아름다움을 모두 등졌을 때 결국 나에게 남은 것은 깜깜한 어둠뿐이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검은 잉크로 칠하고 그 어둠 속에서 나는 한자 한자 글을 썼다.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제 제랄의 장례식에서 편집장에게 갈립이 제랄이 아직 기고하지 않은 글이 많이 있는데 내가 하나씩 가져다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제랄인 척 글을 쓰게 됐다라는 내용이 좀 여기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죽었지? 라고 했을 때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줍니다. 이 소설 앞부분에 보면은 갈립이 제랄인 줄 알고 갈립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하는 퇴역 군인이 있어요. 당신 컬럼에서 내가 상징을 발견했고 그렇게 우리 행동을 할 거야
근데 뒤에 가서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당신을 죽여버릴 거라고 위협도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제라를 발견하고 총을 쏴서 죽였고 오발탄이 리아도 죽게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뒤에 내용을 좀 서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작가가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사적인 일인 거죠. 그냥 개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조용히 골방에 틀어박혀서 글을 쓰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글이 세상에 나가면 이 글은 더 이상 작가의 소유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가의 개인적인 개인사가 아닙니다. 공적인 것이 되고 그게 굉장히 큰 파장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글이 갖는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사실 이 퇴역 군인이 제라리 쓴 글을 자신이 읽어놓고서는 그게 다시 총을 가져와서 작가를 죽이는 어떤 영향으로 돌아왔다. 상징으로도 읽혀졌습니다. 이야기가 쭉 흘러가고요. 제가 잠시만요. 그걸 따로 표기하지 않고 볼게요. 표기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 좀 가슴이 아팠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갈립이 뉘아를 회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뉘아와 나누었던 이야기 중 한 대목을 떠올렸던 부분입니다. 내용 전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갈립과 뉘아가 얘기를 서로 나누다가 갈립이 뉘아에게 우리가 73살이 되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화두를 건넸고 서로 이제 주고받았던 내용입니다. 73살의 어느 겨울날 우리는 함께 베이올루로 나갈 것이다. 함께 모은 돈으로 서로에게 줄 선물을 사려는 것이다. 스웨터나 장갑, 우리가 좋아하는 익숙한 냄새가 나는 낡고 무거운 외투를 입고 있을 것이다. 특별한 것을 찾지 않고 대화를 나누며 그저 진열장을 바라볼 것이다. 험담을 하고 모든 것이 변했다고 불평하며 과거의 옷, 과거의 진열장, 과거의 사람이 더 좋고 아름다웠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미래를 기다리지 않을 만큼 늙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어떻게 무게를 달며 어떻게 포장이 되는지 주의 깊게 보면서 설탕에 절인 밤을 살 것이다. 그런 후 베이올루의 한 뒷골목에서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고 서점을 발견하고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축하의 말을 할 것이다. 서점 안에는 뉘아가 읽은 적이 없는 혹은 읽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싸구려 추리소설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소설을 고를 때 책 사이를 어슬렁거리던 늙은 고양이는 그르렁거릴 것이다. 이해심 많은 서점 여주인은 우리에게 미소를 지을 것이다. 싸게 샀다며 기분 좋게 책 꾸러미를 들고 나와서 뉘아가 최소한 2달 동안 읽을 추리소설을 얻었다고 기뻐하며 무할레비 가게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사소한 언쟁을 할 것이다. 우리는 73살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모두 경험하는 것처럼 73살이 되어서야 평생을 허무하게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언쟁을 할 것이다. 집에 돌아와 꾸러미를 열 것이고 거리낌 없이 옷을 벗을 것이며 근육이 약해진 새하얗고 노쇠한 몸으로 몇 시간이고 사랑을 나눌 것이다. 중간중간 설탕에 절인 밤과 시럽을 먹으며 늙고 지친 우리의 창백한 몸은 67년 전에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어린아이 때의 피부처럼 반쯤 투명한 하얀 크림색일 것이다. 언제나 나보다 상상력이 기발했던 뉘아는 우리가 미친 듯 사랑을 나누는 도중에 멈추고 담배를 피우며 울 거라고 말했다. 이 주제를 꺼낸 사람은 나였다. 왜냐하면 73살이 되어 이제는 다른 삶을 그리워하지 못할 상태에 왔을 때 비로소 뉘아가 나를 사랑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스탄불은 내 독자들이 알고 있듯 여전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제가 처음 이 대목 읽었을 때는 굉장히 저의 그 개인사와 연결이 돼서 울림을 줬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아내랑 연애 시작할 때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뭐 몇 번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3번의 고백을 해서 사귀었고 사귀고 나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아내가 마음을 열지 않아서 전전긍긍했었는데 굉장히 그때 제가 이 당시에 갈립과의 마음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이 사람이 나밖에 없어지는 순간이 되어야 나를 사랑할 것 같은데 나밖에 없는 순간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삶. 그러니까 여기서는 73살이라는 것은 완전히 노인이 되어서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인생 그런 것들 다 포기가 됐을 때 그때 남아있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연애 이야기로 보고서 처음에 되게 감동을 했고요.
발제주의라면 다시 읽어보니까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왜? 리아는 갈립에게 있어서 어떤 문학적인 어떤 성취 그리고 예술적인 어떤 궁극의 가치, 아름다움이니까 여기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은 갈립, 즉 오르한 파묵 작가 자신이 되겠죠. 내가 완전히 늙어버린 뒤에야 그제서야 나는 그 리아, 예술적인 어떤 참된 진리와 아름다움과 어떤 성취를 온전히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왜? 더 이상의 어떤 글을 쓸 수 있는 물리적 시간도 없고 작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더 잘 할 수 있다. 내가 더 잘 쓸 수 있다. 내가 더 큰 어떤 단계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욕구가 사라진 뒤에서야 거기가 정점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한 문장을 굳이 더 덧대었지요. 이스탄불은 내 독자들이 알고 있듯 여전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갑자기 이 문장이 왜 들어왔지? 왜 이스탄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스탄불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됐어요. 수천 년간 문명의 중심에 있던 이스탄불은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던 얘기처럼 73살이 된 갈릭과 리아가 이제는 자족의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스탄불은 그게 아닌 겁니다. 아마 영원히 그 지구가 이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탄불이라는 지역이 남아있는 한 이스탄불은 영원히 비참할 거예요. 왜? 끝이 없으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을 이 문명사가 지내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미래가 있는 한 여전히 이스탄불은 누군가를 닮아가고 싶어 할 것이고 여전히 변방 컴플렉스에 시달릴 것이고 계속해서 비참함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비참하느냐 아니면 충족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마음 상태에 달려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전에 니체 얘기를 한참 했던 거와 비슷합니다.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충분하다 생각을 하면은 어떤 만족의 상태인데 그게 아니라 난 더 앞으로 나아갈 곳이 있다. 더 나아가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은 온전히 가질 수 없는 거고 갈리비 리아를 가지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탄불이 비참한 삶을 사는 것처럼 계속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굉장히 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글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또 저는 이제 파묵이 부럽습니다. 네, 멋지네요. 마지막 문단만 나누고 최종 결론을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제랄의 마지막 글을 쓰고 있다. 아침 무렵 그는 고통스럽게 리아를 떠올리고 책상에 일어나 이스탄불의 어둠을 바라본다. 나는 리아를 떠올리고 책상에서 일어나 이스탄불의 어둠을 바라본다. 우리는 리아를 떠올리고 이스탄불의 어둠을 바라본다. 내가 한밤중 비몽사몽간의 푸른색 체크무늬 이불 위에서 우연히 리아의 흔적을 보았다고 생각했을 때 휩싸였던 슬픔과 흥분에 우리는 휩싸인다. 왜냐하면 인생만큼 경이로운 것은 없기 때문이다. 글쓰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 물론 유일한 위안거리인 글쓰기를 제외하고는.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고 굉장히 독특하죠. 또 제가 나름의 해석을 해봅니다. 여기서 그는 이제 소설 속 갈립이고 나는 이 소설의 화자인 갈립입니다. 그러니까 리아를 떠올린다라고 얘기했어요. 리아가 상징하는 것은 예술적인 어떤 고향, 어떤 이 소설이 닿고자 하는 더 높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리아를 떠올린다는 거 하는 것은 어떤 예술적 또 문학적 영감을 저는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이스탄불의 어둠을 바라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술적 영감이라는 것과 그것은 좀 이상적 어떤 이념의 세계일 것인데 이스탄불의 어둠은 현실이에요. 지금 내가 이스탄불에 있고 그 바깥에 있는 이스탄불의 어둠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이스탄불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글을 쓸 것이다라는 걸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묵은 본인이 이스탄불에 속해 있고 터키에 있지만 서양 문학과 철학에 계속 영향을 받았잖아요. 근데 앞에서 그 왕자 이야기를 길게 했던 것들의 그 통로를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더 이상 서양의 중심, 내가 있지 않은 다른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스탄불을 배경으로 앞으로 나는 글을 쓰겠다는 선언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리아를 잃어버렸다라고. 리아는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지만 여전히 그 리아의 손길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이 읽고 싶어하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이 되어서 나의 글을 쓰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쓰고 싶은 글이라고 했을 때도 그 안에는 또 다른 리아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것이 글 속에 있는 갈립 또 이 글을 쓰고 있는 화자 경계를 넘나드는 겁니다. 사실은 거의 이제 하나가 되어 버렸어요. 리아를 느끼고 이스탄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휩싸이고 글을 쓰고 이스탄불 안에서 또 나는 그 이스탄불의 어두운 골목으로 걸어 들어가냐? 왜냐하면 인생만큼 경이로운 것이 없다. 글쓰기를 제외하고는. 이 말은 다시 재배치하면 이것입니다. 인생보다 글쓰기가 더 경이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 살아가는 것보다는 글쓰기가 더 경이롭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을 쭉 제가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것입니다. 파묵은 그렇게 이 책에서도 고백을 하고 인터뷰에 고백을 해요. 결국은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만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가 있어야만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타인의 이야기, 어떤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소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작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어떤 그 에세이가 아니라 소설을 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척 가장해서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허구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 작가가 자기의 경험을 가져와서 여기저기 주워들은 거 가지고서 가짜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작가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때야만이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 속에.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나라는 텍스트가 성립될 수 없다. 인생이 성립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 문장으로 저는 마무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검은 책의 전체적인 스토리 구조와 상징을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립이 있고 제랄이 있고 리아가 있습니다. 갈립은 변호사이고 작가 지망생이지만 사실 파묵 자신이고요. 제랄은 컬럼니스트, 세상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하나의 작가인 것이죠. 하지만 갈립 이 소설에서는 위대한 작가, 선배 작가, 존재하는 어떤 문학의 세계라고 볼 수 있고요. 리아는 아내이지만 문학의 미, 도달하고 싶은 어떤 성취가 될 것입니다. 갈립에게 있어서 리아는 근데 불안의 존재예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이 문학적 성취는 사실 글을 쓰고 나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 열감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제랄에 대해서는 경외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모방하게 되고 그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게 느껴집니다. 제랄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그제서야 갈립이 어떤 그런 그림자와 모방에서 벗어나서 그 영역에 벗어나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리아의 죽음은 사실 행복한 글쓰기의 종말로 다가오는데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자기 자신이 어두운 자기만의 서재에서 위패돼서 스스로 이제 글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글을 내기를 악망하고 바라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 안에 있는 그 내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파묵은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한 작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성공을 거뒀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아무런 인정을 못 받고 이후에 세상이 알아주었던 수많은 예술가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제랄과 리아는 서로 배다른 남매 관계인데 아마 전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 위대한 작가들은 각각의 리아를 가지고 있었고 또 리아를 추구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계속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갈립에게 있어서 어느 날 제랄과 리아가 모두 동시에 사라졌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은 파묵의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 자각이 든 것이죠. 이제부터 나는 진정 온전히 내 자신이 되고 싶고 나의 글을 쓰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속의 제랄도 내 마음속의 리아도 벗어나야 되고 버려야 된다. 그 말을 왕자 이야기로 고스란히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왕자 이야기와 소설 속의 갈립이 제랄과 리아를 잃어버렸지만 이 둘을 찾으러 다니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상태로 발견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모두 설명이 되는 것이고 이후에 파묵이 살아왔던 작가의 인생 그 경로와도 완전히 닮아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 검은 책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장편은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컴퓨터 다 끄고 내일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다시 제가 베이스먼트에 내려가서 이 한 장 그리고 잤다는 건 하나의 에필로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작가의 내면이 굉장히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관심 되게 많고 위대한 작가들의 어떤 이런 얘기들 탐닉하듯이 읽는 또 저의 개인적 취향의 영역이 있는데 검은 책은 이보다 더 잘 작가가 자기 내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의 되게 굉장히 놀라운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하지만 굉장히 문학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글이 파묵이 얘기했던 아버지의 여행 가방이라는 연설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묵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스스로 독학으로 어떤 글쓰기를 익혔고 또 자신이 영향을 줬던 많은 그 수많은 어떤 자기가 아닌 가짜의 것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워왔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보고요.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그런 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란파모 3부작을 모두 제가 끝내게 돼서 기쁘고요. 이거 말고 더 좀 나누고 싶은 몇 가지의 인터뷰나 이런 텍스트도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카톡에서 공유 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뭐 지금 저는 이제 민서님이랑 둘이 있기 때문에 대담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민서님 생각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다른 분들 의견 들어보고 하는 걸로 오란 3부작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아니, 텍스트를 보니까 확실히 그런 거 느껴지네. 사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현대 유럽인들이 느끼는 건 뭘까? 그러니까 뭔가 20세기까지는 정말 세상의 중심이었다가 20세기 한 중반까지는 지금은 전혀 아니잖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뭔가 과거를 보기 위해서 부르는 곳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러면 또 뭔가 이미 자기들의 시대가 끝난 거를 예감할 거란 말이죠. 그런 유럽인의 비춰서 봤을 때 사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상당히 훨씬 더 변방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리고 사실 터키는 이 정도까지 자기들이 이렇게 변방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뭐라 해야지? 사실 오스만 제국의 후예잖아요. 로마를 멸망하게 한 나라고. 근데 이런 뭐 위아랑 제랄이라는 게 결국은 지향한다는 게 그리고 이런 텍스의 맥락을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뭔가 그 이스탄불이 갖지 못한 뭔가 이스탄불이 지향했을 그런 다른 이상점, 뭐 어떤 이상, 뭐 지향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삶이랑 좀 연관을 지어 보면은 저는 뭐 사실 매일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글을 쓰고 한국어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뭐, 그러니까 뭐 사실 대부분의 어떤 우리의 생각하는 영역들이 다 한국어로 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사실 제국의 언어는 영어 그리고 영어로 남지 못하는 글들이 나중에 봤을 때 어떤 의미를 남길까? 별로 뭔가 유산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만약에 뭔가를 남기고 싶다면 영어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실 좀 모국어가 아니라서 뭐 사실 뭐 글을 써보기도 했었는데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네, 답답하고. 100% 공감합니다. 네, 납치는 느낌 이런 좀 느낌이 든단 말이죠. 뭐 하는 짓인가 싶고. 맞아요. 전 솔직히 그런 느낌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영문으로 제가 막 블로그 같은 것도 좀 하다가 글을 한 2개 정도 게시하고 끝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소설의 결론은 이스탄불을 받아들이자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측면 중에 하나잖아요. 나는 서울을 받아들여야 하나? 그렇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하도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루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 책은 굉장히 그렇게 많아서 쳐내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맞아요. 이스탄불을 받아들여야 한다. 터키인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게 묻어 있어요. 네. 근데 터키 이스탄불에 굉장히 후지고 지저분하고 엉망인 걸 다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정말 글로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줄 정도로 더러운 구더기, 막 찌든 타르 냄새, 막 오감을 정말 다 얘기하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을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왜? 이런 측면은 내가 좋아하지 않아. 이런 측면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그 모든 걸 다 긍정하고 인정, 그러니까 긍정까지는 아니에요.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좋게 개선하고 뭐 사실 이것보다는 그 자체가 갖는 어떤 의미. 왜냐하면 내가 부정하고 정말 없애고 싶은 그런 것들도 어떤 가치 판단에 의해서 그걸 그렇게 판단했느냐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과연 오류가 없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좋게 우리가 그런 경우는 보지 않습니까? 선의로 저지른 악행들이 많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이 선의는 능력 없음으로 실행되지 않아서 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그게 다 실현됐다고 가정을 하고 전개해 나갔을 때 과연 훨씬 더 나은 삶이 가능할 건가? 왜 우리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모두가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파묵이 어떻게 치열한 고민을 했고 그걸 다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제 전개됐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득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저희 아버지를 못 받아들였었는데, 그러니까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좀 다른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개념적 이상적인 어떤 아버지를 그려내는 것으로 그걸 돌파해 나갔던 어린 제 시절이 보입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마음이 많이 가는 게 늙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 대해서도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하고 다 처단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열혈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소피아 성당과 블루 모스크가 바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스탄불 안에. 근데 터키인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그 두 가지 상징물이 그렇게 서로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말씀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하기 못하지만 그 예전에 제가 봤던 독립 영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 어머니랑 같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독일에 있는 어떤 청년이. 근데 이게 되게 잔인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뭐냐면은 엄마한테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 할아버지가 사실 나치 부역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범 재판에 받아가지고 이제 죽은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어라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되게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그 아버지로서의 기억을 갖고 있다. 자기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엄마랑 여행을 떠나면서 할아버지가 저지른 악행들, 그러니까 나치의 정말 그냥 뭐 그 시대에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뭔가 그 나치 당했었던 어떤 그 편지들을 읽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지역에 가서 실제로 학살을 자행했던 쪽의 어떤 뭐 가족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식으로 자기 할아버지 어떤 신화를 깨트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맞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념인 거잖아요. 이념 속에서 완벽하니까 어느 한쪽으로 딱 순수하게 물들 수 있으니까요. 그걸 깨고 받아들이는 것 필요하죠. 그게 또 실존인 것이고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근데 저희가 다 사실은 그런 관념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소설에도 그게 굉장히 잘 드러나서 보고 있으면 아프죠. 그리고 자꾸 이제 저희 자체의 생각을 하게 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얘기할 때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조명해보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또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이었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저 동광님은 접속해 계시나요? 동광님 혹시 말씀 가능하십니까? 안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 잠깐 말씀 주셔서 반가웠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이저님은 접속돼 계시죠? 나가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좀 바쁘신다고 이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 지금 상황은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미소님 그래도 이제 같이 계셔 주셔서 되게 풍부하고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클로징 멘트로 3부작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소회를 한 3가지만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역시 발제를 해야 이 작품을 제대로 읽은 것 같다는 느낌을 조금 받는 것 같아요. 읽고 나서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되게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전혀 내가 지금 할 말이 없는데, 근데 꾸역꾸역 뭔가 채워지고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작가, 타고나기만 하는 건 아니구나. 저는 파묵을 보면서 만들어진 어떤 위대한 문호의 모습을 좀 많이 봐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철저하게 글을 생산해내기 위한 도구로서 만드는지 정말 좀 처연한 어떤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막 안에 글이 끌어넘쳐서 막 써내기만 하면은 세계적인 글이 되고, 사실 이런 모습 아니에요. 파묵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글쓰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나는 재능 없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냥 나는 그냥 평생 좋은 글이나 읽으면 살아야지, 그렇게 체념도 많이 하는데, 위대한 작가들 그런 과정 다 뚫고 나와서 이렇게 글을 써낸 사람들이야. 결국은 그 길은 모두에게 똑같은 것이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길을 통과해냈느냐, 아니면 그 길 중간에 그냥 멈춰서 주저앉았느냐, 그 길을 갈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구나라는 것을 또 느꼈던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삶에 있어서 회장님 역시도 편집부터 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양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종료하고 끝까지 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내용은 유튜브에 올려서 다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